많은 공항들은 물가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많아요. 우선 대부분의 공항들은 대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는 대개 바다나 강, 호수 근처에 있죠. 트럭이 없고 적절한 도로가 지어지지 않았던 옛날에는 물건을 배로 운송했기 때문에 도시 근처에 바다나 강이 있어야 음식이나 건축자재와 같은 필수적인 물자를 도시에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있어야 도시의 경제를 부양해줄 무역도 가능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보다는 사업이나 휴가를 위해 대도시로 여행을 갑니다. 따라서 도시에 공항을 짓는 게 이치에 맞았죠.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공항에 대한 수요도 높고 또 수익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공항을 물가에 짓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대도시는 보통 아주 붐비는데 공항을 지으려면 아주 넓은 부지가 필요하죠. 뉴욕시 한복판에 공항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물가 근처의 지역은 보통 좀 더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대도시보다 공간이 더 많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일본에서는 땅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오사카만에서 5km 떨어진 곳에 인공섬을 지었고 그곳에 간사이 국제공항을 건설했습니다. 이 인공섬의 길이는 4km, 너비는 2.5km입니다. 크기가 상당해서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라고 해요. 이 공항을 짓는 데는 무려 3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철도, 고속선을 타면 혼슈섬까지 갈 수 있어요. 간사이 국제공항은 1994년에 문을 열었으며 바다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공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간사이 공항에는 1.5km 정도의 세계에서 가장 긴 공항 터미널이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비행기를 착륙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질 테니까요. 이때 나무, 산, 건물, 송전선 모두 이 장애물에 포함됩니다. 물 위라면 어떤 것도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을 제한하지 못할 테니 훨씬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산이 많은 섬에서는 섬 위의 산처럼 보통 활주로가 바다와 평행하게 놓여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공항 중 하나인 그란 카나리아 공항이 이렇죠. 이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비행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취소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아무 충돌 없이 안전히 착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비행기 안의 승객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각도로 다시 하늘을 날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전한 고도에 도달하려면 공항이 대도시나 산악지역에 있을 때보다 바다 근처에 있을 때 훨씬 더 쉽고 안전할 겁니다. 착륙 실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조종사들은 이륙 시 엔진 고장에 대처하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에 도달한다면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활주로를 떠나야 해요. 걱정하지는 마세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뿐이지 엔진 하나로도 날 수 있으니까요. 엔진의 힘이 줄어들어 적절한 고도에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륙할 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지게 되거든요. 바다를 향해 이륙한다면 어떤 장애물에 충돌하게 될지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전한 고도에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에 공항을 짓는 또 다른 이유는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날개에서 생성된 양력뿐만 아니라 엔진의 추력이 감소됩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서 비행기가 출발해야 한다면 이륙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더 긴 활주로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게 되어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낮은 곳에서 비행기가 이륙한다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도 덜 필요해질 것이고 비행기가 열심히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음도 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소음 수준은 꽤 상당한 편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집 위를 지나가며 소음을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공항을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물가에 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물고기들은 보통 소음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몇몇 국가에서는 공항 때문에 소음의 영향을 받는 집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독일인데요. 그 모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지붕을 개량하는 것부터 벽 단열재를 추가하는 것까지 모든 지원을 해줍니다.
해안가에 공항을 짓는다면 그 비싼 지원금을 모두 아낄 수 있겠죠? 공항은 이렇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해안 지역에는 비행을 할 때 유리한 날씨상의 이점이 있어요. 물에서 육지로 부는 지속적인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대부분 바람을 타고 착륙하고 이륙하기 때문에 바닷가는 공항을 건설하기에 완벽한 장소일 겁니다. 예상치 못 상업용 제트기에 시동을 거는 열쇠가 없다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냥 열쇠를 돌리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대신 제어보드의 복잡한 과정을 시작하는 일련의 버튼과 다이얼이 있어요. 배터리는 제트기 꼬리 안에 있는 작은 전기 발전기를 통해 충전되어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공기가 유입되어 제트기의 엔진으로 이동하여 냉각시켜요. 그런 다음 예비 전력이 터빈을 천천히 돌려 적절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할 때까지 가열합니다. 그런 다음 엔진을 한 번에 하나씩 켤 수 있어요. 최대 4개의 엔진이 장착된 상업용 제트기의 경우 이 모든 과정은 최대 90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비행기는 문을 잠글 수 있는 열쇠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공회전을 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경비원들의 감시를 받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감시를 피해 통과한다고 해도 빠르게 탈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면 기장이 탑승 과정을 예의주시합니다. 기장은 조정실뿐만 아니라 승객의 객실도 지휘합니다. 상업용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최소한 1.0 시력을 가져야 해요. 항공사에 따라 안경의 도움으로 교정 시력이 1.0인 경우도 허용합니다. 비행기에서 좌석을 찾아야 합니다. 체크인을 늦게 했고 이미 과거에도 그렇게 비행기를 타지 못한 불쾌한 경험이 있었어요. 항공사들은 혹시라도 노쇼나 취소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일부러 항공편을 초과 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부러운 마음으로 앞좌석을 지나칩니다. 모두가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 가능한 한 빨리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자리는 항상 훨씬 더 빨리 찹니다. 하지만 일찍 출발하는 것보다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뒷좌석이 더 좋은 선택이에요. 비행기 뒤쪽이 사실 더 안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행기 타는 것보다 자동차 여행을 더 선호하나요? 비행 중에 비행기에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1100만 분의 1입니다.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비교하자면 5000분의 1이에요. 비상구 좌석에 앉게 됐어요. 좋아요. 다리를 뻗을 공간이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은 매년 더 줄어들었고 일부 항공사에서는 12cm까지 줄어들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리가 더 길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비행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수록 항공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는 직접 항공기를 제작하지 않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비행기를 사용해요. 거기서부터 각 항공사는 자체 좌석 구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좌석이 창문과 일렬로 정렬되지 않는 이유예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항상 비상구 옆에 앉을 때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 혹시 잠든 사이에 실수로 문을 건드려서 열기라도 하면 어쩌죠? 진정하세요. 비행 중에 이 문을 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부의 공기 압력이 실내의 모든 평방인치를 밀어냅니다. 문 자체에서 이 압력은 929평방센티미터마다 453kg에 해당해요. 하지만 자는 동안 헐크와 같은 힘이 생겼다고 해도 여전히 문을 닫게 하는 일련의 전기적, 기계적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 수는 없을 거예요. 문이 열리는 순간 추가 조치가 중요한데 전체 실내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압력의 급격한 변화는 비행기 구조를 약화시킬 거예요. 이륙할 시간이 되니 전화기를 끄라고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할까요? 10%의 사람들이 전화를 끄지 않고 심지어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휴대폰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자장치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공중을 비행하는 동안 휴대전화가 지상의 여러 타워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조종사들을 산만하게 할 수 있다는 진정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을 도와주는 셈 치고 전화기를 끄도록 하세요. 비행기는 12km 상공에 도달했고 귀가 먹먹해지고 안전벨트 착용 사인은 꺼졌습니다. 승무원은 팔을 바깥쪽으로 뻗은 채 통로로 걸어가요. 이렇게 좁은 통로 안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요. 승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좌석의 머리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난기류에 대비하여 머리 위에 짐칸 아래에 특별한 붙잡는 장소가 있어요. 5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순간 비행기로 여행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세계 인구의 0.1%에 해당하는 특별한 그룹의 일원이에요. 창밖을 내다보자 하얀 날개가 보여요. 비행기는 태양 복사를 반사한 것을 돕기 위해 흰색과 다른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건 비행기가 받는 열의 양을 줄임으로써 태양으로 인한 피해를 높이려
이거 보세요. 착오가 있나 본데요. 저는 유럽에서의 연례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회사원일 뿐이에요. 미국 공항 검색대 직원이 여러분의 손가방에서 맛있는 프랑스 치즈 한 덩이를 꺼냅니다. 알고 보니 기내에는 아주 적은 양의 소프트 치즈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소프트 치즈는 액체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재밌는 사실은 치즈 가는 강판은 아무 문제 없이 기내에 가져갈 수 있지만 소프트 치즈는 100mg 이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최대 치즈 반입량이에요. 그리고 기내에서 치즈를 가는 건 안 돼요. 치즈는 비닐봉지에 안전하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단단한 치즈는 얼마든지 반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치즈와 여러분이 실수로 가져온 큰 물병, 크림이 든 튜브와 다른 멋진 기념품들을 압수당했어요. 제네바에서 구입한 저 멋진 스위스카를 보세요. 이제 이런 물건들은 경매에 붙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공항 측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기념품과 심지어 치즈까지도 집으로 유료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치즈가 상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모든 공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품목 중 일부는 돈을 모으기 위해 경매에 붙여질 거예요. 압수된 물품은 보통 대량으로 팔리기 때문에 일단 두고 가야 하면 나중에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용도를 가진 일부 품목의 물건들은 해당 기관에 기부됩니다. 예를 들어 호신용 스프레이는 경찰 훈련 학원에 기부될 거예요. 치즈나 아키 같은 금지된 이국적인 과일들, 그리고 다른 음식물과 액체는 보통 그냥 버려집니다. 일부 물건들, 특히 정말 나쁘고 위험한 물건들은 그냥 녹이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매직 8볼은 위험하지 않지만 수화물에 넣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액체입니다. 네, 100ml가 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직 8볼에게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분명히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답을 줄 거예요. 젤로 된 신발 깔창은 기내에 반입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액체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젤 깔창도 안 되고 젤 캔들도 안 됩니다. 향수나 매니큐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내 액체류 제한뿐만 아니라 에티켓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승객들은 단순히 냄새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연성이 있어요. 매니큐어 리무버의 경우 아세톤이 들어있지 않은 걸 선택하세요. 아세톤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거든요. 어쨌든 향수 한 병을 구입할 수는 있어요.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기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 말이죠. 탑승하기 전에 새 향수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면 정말 아까울 거예요.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크림을 정말 필요한 약이라고 주장하면서 100ml 이상을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공항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이지만요. 기내에서 체온을 재야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체온계인지 확인하세요. 수은 체온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수은을 누가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볼링핀은 기내 수화물로는 안 됩니다. 승무원들이 길고 지루한 비행 동안 복도에서 즐겁게 볼링을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볼링핀이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펜싱검, 야구방망이, 심지어 다트 같은 스포츠 장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트는 날카롭고 날카로운 물체는 가지고 탈 수 없어요. 경매에 붙여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체크인 수화물로 보내세요. 만약 수공예에 관심이 있고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하는 동안 스카프나 양말 뜨개질을 하고 싶다면 플라스틱이나 나무 뜨개질 바늘을 선택하고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바늘을 조심스럽게 싸세요. 금속 뜨개질 바늘은 아마도 녹여서 폐기될 것이므로 그런 건 미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에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물체와 마찬가지로 스노우 글로브도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스노우 글로브가 테니스공만큼 작다면 운이 좋으면 통과가 허락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안전하게 수화물로 붙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흰색 셔츠를 입고 여행한다고 해도 액체 표백제는 분명 손가방에 넣기에 이상한 물건입니다. 첫째,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탑승이 금지됩니다. 둘째, 새로 산 흰색 셔츠는 비행에 적합한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커피나 난기류가 옷을 망칠 수 있잖아요.
셋째, 기내 화장실은 세탁을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이 출장 중인 미용사라면 항공편을 예약할 때 조금 더 투자해야 할 거예요. 기내에는 탈색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날이 10cm 이하인 가위가 아닌 이상